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왕따 당하는 여자아이의 할머니는 무당이었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 테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유명한 왕따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말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마른 편인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눈도 커서 이뻤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는 없으니 그 아이를 나리라고 가명으로 부를까 한다.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삽시간에 전 학년에 다 퍼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절이 있었다. 깊은 산속 암자 같은 곳은 아니고 사설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의 주인이 그 할머니라는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아는 이유는 내가 독서 감상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나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의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권이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6월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선배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찍히면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실 안은 갑자기 왔던 선배들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취해 있다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선배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 반에 나리라는 애는 누구니?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마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긴장한 것도 있었다. 얘가 나리랑 친해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친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친구 아닌데 라는 말은 쏙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그렁거렸다. 같이 온 다른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진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상황은 아니어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갔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가각 하고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공사라도 하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나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배의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왔다. 영문도 모르고 나는 그 선배를 부축했다. 겁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데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 앞장서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양 미간을 치켜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흰자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초등학생만한 조그만 여자애가 화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만. 그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은 거다.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가가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누가 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풀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나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나리의 눈만 바라봤다. 흰자위를 희번득하게 뜬 나리가 갑자기 째진 듯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애기 같은 목소리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 같았다. 미친년아, 여기는 왜 왔어? 근데 나리가 호통을 치니까 등 뒤에서 들리던 가가각 하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다. 창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와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있는 복도는 조용해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품에서 이상한 청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휙 가로질러서는 나리를 찾아왔던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못 먹어, 이년아.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사지가 찢겨야 정신을 차리지. 어린애들이 재롱 피운다고 막 목소리 높여서 애교 피우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덜미에 얼음을 하나 얹은 것처럼 쌓였는데 주제의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를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서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펑펑 우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지는 않았지만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왜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꺼냈던 흰 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바라보니 분명 희던 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누렇게 색이 변하는 거 아닌가. 무슨 먹물이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는 나리가 뜬금없이 독한 년, 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고는 누렇게 물든 천을 열심히 선배 팔에 휘감았다. 선배는 엉엉 울고 선배 친구들과 나는 영문도 몰랐다. 갑자기 나리가 고개를 획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너도 들었지?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이년이 죽고 나면 너도 데리고 가겠네. 무슨 말인지 뜻은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 하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그걸 왜 건드려, 미친년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당을 망가뜨리면 어쩌니. 이제 너는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나리의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동안 선배의 팔에 휘감겨 있던 천은 점점 더 누렇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해가 지면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상을 치르기 싫으면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서실로 갔다. 나는 거에 실신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하교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실 내 자리에 앉아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이상하게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나리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이 대중화되긴 했었지만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용고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엄하게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님 말씀대로 다 해. 일 다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만 엄마의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왔다.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는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따 온다고 말들을 해서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의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학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처음 가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마다 대나무에 비치볼이나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부처님 오신 날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어디서 다시 가가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바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나리 선식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물라고 했다. 무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실맛인지 피맛인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겁에 질린 듯 다리가 떨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 줌 쥐고 나와 선배의 발에 뿌렸다. 따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였다. 그뿐만 아니었다. 우리가 넘어간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쥐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쇳소리가 무서워서 등줄기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누가 머리채를 잡아 찰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나리의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그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이년아. 당장 물러나라.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 흰자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 새빨갛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열 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서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나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큰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과 초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세계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벌겋게 문드러져 있었다. 그 사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쪽진 머리에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엉거주춤 선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둘은 이제 연화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할머니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 너희는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나리 할머니는 나리보다 무서웠다. 눈을 획시켜 뜬 할머니가 덜덜 떠는 선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잘못을 빌고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내 목숨이 달렸으니 너 하는 대로 목숨을 보전해. 내게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그리고 초가 들어있는 상자들 같았다. 다행히 구석에 방석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히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가 하나 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가 오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뭐가 시작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도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남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굿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변은 보고 와서 그런지 마렵지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다. 굿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는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흑흑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간 선배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가가각하고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렇지만 들렸다.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소리가 낮아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을 죽인 채로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날 놔두고 어디 가는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뚝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징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가가각 하는 소리뿐이었다. 울음 섞인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뚝 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도 그리고 가가각 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선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가가각 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놀란 듯 선배가 비명을 질렀다. 놀란 마음에 나는 웅크린 채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법당의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톱 같은 것으로 긁는 소리라는 것을 말이다.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마치 쥐새끼처럼 구멍을 내고 안을 파고 들려는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가가각 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홀린 것처럼 앉아서 창고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석이 움찔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거스지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가.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여린 내 정신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던 듯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다들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창고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컹한 것. 사람 피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쿨어 헤쳐진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퀭하게 뚫린 두 개의 검은 동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아니다, 이가 아니라 구더기였다. 우글우글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린 순간 우수수하고 쏟아져서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궁실궁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 거리는 소리와 감촉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미있는 듯 계속 입을 벌려 구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가가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순간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의 뼈를 긁어내고 있었던 거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나는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있었고 나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치기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한 것이었다. 탈진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갔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리에게 들었던 바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기가 차서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불에 완전히 전소가 되어 모시고 있던 위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에게 홀릴 거라고 알았지.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고 나리는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에 원한이 강해 애꿎은 나까지 덤태기를 쓴 거라고 했다. 그럼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죽게 되겠지. 분명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 심장마비 같은 급사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나는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진실을 털어놓는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죽는 진짜 이유를 알리지 않고는 억울해서 못 베길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는 창 너머의 건널목이 보였습니다. 보통 1년에 2명 정도는 그곳에서 죽곤 했습니다. 모두 자살이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학형 인간이라서 사건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지만 운이 나쁠 때는 길을 지나가다 시체에서 튀어나온 조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 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시체가 아니라 귀신 같은 것에는 흥미가 있었기에 밤에 밖으로 나갈 때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두근대면서 그 건널목을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산 지 2년이 넘도록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회식을 가지고 한 송의 꽃다발을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널목 앞에 섰을 때 자살 명소에 놓인 꽃다발은 또 다른 자살자를 불러들인다라는 뜬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선물이라고는 해도 결국 집에 가면 어차피 버릴 텐데 결국 나는 꽃을 슬며시 건널목 옆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왠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날이 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그리고 아침 무렵 정말 별 생각 없이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새파란 점퍼를 입은 50대의 남자가 건널목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 귀에 익은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시계를 보자 정확히 첫 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시선을 되돌리자 남자는 발을 멈춘 채 내가 든 꽃다발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전철은 가까워옵니다. 남자는 시선을 발 밑에 떨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나는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철은 조금만 있으면 남자에게 부딪힐 수준까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거의 도착해 올 무렵 남자는 차단기를 넘어 선로로 들어간 뒤 내가 있는 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남자와 나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나를 죽인 거야 라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남자는 전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서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분명 환청일 거야. 어제 쓸데없이 꽃다발을 내려놔서 들린 거야. 나는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쩐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순간적으로 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있는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경찰이 수산이 원이하면서 주변에서 어수선하게 돌아다닐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목격자로서 나서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도 단순한 나의 착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큰 사건을 목격했다고 친구에게 말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쾅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뭐가 떨어졌나 싶어서 문을 열자 아끼는 신발 옆에 남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의 목과 다리인지 어디인지 모를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현관에 남자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주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갑과 휴대폰만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기에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겠다, 심심해서 놀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룻밤 그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지만 저녁이 되자 그 이상한 냄새가 방 안자옥히 퍼졌습니다. 불안해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져서 친구에게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가는 거 친구를 더 부르기로 해서 여럿이서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면 쉽게 마음을 놓고 맙니다. 친구들과 모여 떠들고 있자니 30분도 되지 않아 무척이나 생생했던 아침의 일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아침 일은 잊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이블에 오는 종업원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계속 주문을 헷갈리고 음식을 가져올 때도 황급하게 서두르다 접시를 하나 깨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착성이 없구나 싶었지만 내 음식을 가져오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작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1시에는 친구들도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지못해서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너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냐?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그날 아침의 일을 말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 불안해진 나는 반대로 친구에게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길 내 발밑에 무언가가 얽혀서 붙어 다니고 있는 게 보인단 말야. 그게 왜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귀신이나 영능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우선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어찌할 것도 없었던 나는 친구를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던 도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구네 집은 가족 모두가 영감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여동생은 특히 능력이 대단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무당이 스카우트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 그 일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시킴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친구의 여동생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친구의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게. 나는 당황해서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친구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어주세요. 라고 친구가 부탁했지만 친구의 아버지는 안 된다. 돌려보내.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려고 해놓고 현관에도 못 들어간 채 쫓겨난 나는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좀처럼 받지를 않았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전화를 받은 친구는 그저 사과만 할 뿐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물었더니 친구는 아버지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냥 나는 잠이나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화가 났던 탓인지 지쳤기 때문인지 두려움 없이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 건널목이 있고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나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만 전날보다 약간 건널목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꿈을 꿉니다. 점점 건널목에 가까워만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를 만난 나는 억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와 자살한 남자는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죽기 직전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꽃다발을 내려놓은 것이 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대한 격렬한 징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나의 죄책감이 그 남자의 감정과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영혼은 나에게 씌었다기보다는 섞여들고 말았고 이제는 떼어놓으려는 시도도 어중간해서는 오히려 삼켜지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고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에는 그런 호기심 따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 같은 꼴이 될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저주. 우리 어머니는 누군가의 저주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와 맞선 보기 전에 만난 또 한 명의 맞선 상대자가 있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그분을 거절하셨다. 여기까지였다면 흔히 있는 이야기겠지만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 부부는 갓난 아기인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할머니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신부될 사람은 그때 할아버지가 거절했던 그 맞선 상대자였던 것이다.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당시 고모 할머니도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결혼식 날 이후로 갓난 아기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의사에게 데려가도 쉽사리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미신이 팽배한 시골 마을 사람이던 증조모는 병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신사의 무녀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무녀는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생명을 소환해냈다. 그 생명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모 할머니의 것이었다. 그 남자 나를 거부하더니 애까지 낳아 평생을 괴롭게 만들어주겠어. 생명의 메시지라며 무녀는 말했다. 물론 그 무녀가 이러한 맞선에 얽힌 뒷배경을 알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무녀에게 액막이 굿을 받기는 했지만 저주를 내린 상대방이 살아있는 데다 원념도 두텁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일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일 대를 이어가게 될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틀림없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한 번 더 아이를 가졌지만 성별을 알고 아이를 낳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액막이 굿을 받고 병은 낫게 되었지만 병약한 몸이 되었고 나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고모 할머니라는 사람은 언제나 지인들에게 말하길 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미인이었지만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도 매우 센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들어봐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4차원인가 보다 할 뿐이지만 당하는 입장인 우리로서는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고모 할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의 사내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못했고 태어나더라도 곧 죽어버렸다고 한다. 장성한 딸들은 아무도 시집을 가지 못했다. 병이 걸리거나 상처를 입는 등 이상하게 혼담이 직전에 모두 깨졌다.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던 할머니의 형제자매는 지금은 철전지 원수 사이가 되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게 되었다. 저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제 슬슬 나에게도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다가온다. 나도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두렵다. 최근 들어 고모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묻는다고 한다. 이제까지 살면서 나도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사귀었지만 전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이야기, 디닝. 정확히 25년 전의 일이다.
괴담의 종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공립중학교였고 기술이라는 과목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남자는 기술 수업을 받으며 공작 등을 배웠고 여자들은 가정 수업을 받으며 조리 실습이나 바느질을 배웠다. 여름방학 하기 얼마 전이었다. 이유는 기억 안 나지만 남녀 합동으로 기술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책장을 만드는 수업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술이나 가정 수업을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장장 4시간을 할애하여 책장을 만들게 되었다. 출석부 순서대로 남녀 2인 1조로 조를 짰다. 나는 같은 반 여자 아이들 중에서 제일 친했던 T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나도 반에서 머리가 좋은 축에 속했다.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라디오나 만화 등 취미가 상당히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다. 그날 나는 친한 아이와 같은 조가 되어서 매우 신이 났었다. 수업은 아침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4교시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기술 선생님은 매우 대범하고 느긋한 분이어서 수업 분위기도 꽤 자유로웠다. 나가서 놀던지 땡땡이를 치던지 작품만 시간 안에 완성시킨다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교실 안은 시끌시끌했다. 기술 선생님은 떠들어도 좋으니 서로 협력해서 책장을 만들라고 하셨다. 나와 T는 이렇게 4시간 동안 차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신이 났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온전히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드문 것이다. 성실하게 책장 작업을 진행시키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떠들었다. 1교시와 2교시 목재를 다듬는 동안에도 나와 T는 입을 멈추지 않았다. 쉬는 시간조차 아까워 둘이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책장 앞에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잡담을 하면서도 해야 할 바는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작업 순서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었다.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손은 머리에 입력된 지식대로 자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점점 신이 났다. T도 마찬가지였다.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신이 났다. 이상했다. 손은 분명 착실히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책장 만들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T와의 잡담과 책장 만들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이상한 도취관 같은 것에 취했다. 기분이 과도하게 좋았다. 이윽고 4교시에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다에 정신이 팔려서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4교시에 접어든 후부터는 부드러운 공작용 목재를 커다란 기구에 고정시키고 거대한 커터로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다. T가 목재의 절단선을 그리고 기구에 고정을 시키면 내가 커터의 레버를 눌러 잘랐다. 목재는 싹둑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동안 절단 작업은 이어졌다. 목재를 거의 다 잘랐을 무렵이었다. T는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엄지손가락에 펜으로 금을 그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T는 기구에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고정시켰다. 나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며 좋아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꺼냈다. T는 웃는 얼굴로 맞장구 쳤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단단히 고정되었다. T가 던진 농담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나는 커터의 레버를 눌렀다. 불쾌한 소리와 함께 T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로 와닿지 않아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그녀의 손가락은 잘리지는 않았다. 뼈까지 도달하기 전 커터가 멈추었던 것이다. 곧바로 T를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붕대를 감고 곧바로 돌아와 같이 작업을 마무리해 주었다. 책장은 무사히 완성되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걱정스레 물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째서 수다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었는지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